악마 같은 북한군의 아이를 임신한 채 지옥을 탈출한 북한 여군 자매. 그 북한년들은 내 가족이다. 그녀들을 위해 시골 마을에 쓰리스타 장군 출신의 백발 대한민국 노인이 희생하는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해남도 해주의 제사군단 직속 통신대대. 서해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서슬 퍼런 바람은 막사 지붕의 낡은 양철판을 밤새도록 울게 만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의 흐느낌 같아서 잠 못 이루는 병사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이곳에서 강은솔과 강은별 두 자매의 청춘은 잿빛 군복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언니인 강은솔은 26. 도끼를 품은 살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 어지간한 산에 못지않은 강단으로 독사라 불렸다. 동생인 강은별은 24.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하얀 목덜미와 슬픔을 머금은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감수성 예민한 처녀였다. 자매가 이 지옥 같은 곳으로 오게 된 것은 성분이 좋다는 이유 하나였다. 대대로 당에 충성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붉은 나귀는 그녀들에게 영광이 아닌 씻을 수 없는 족쇄가 되어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그녀들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존재는 정치지도원 리태식 상위였다. 땅딸막한 키에 비계 낀 목, 늘 술과 욕정에 번들거리는 눈을 한 그는 병사들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었다. 특히 어리고 아름다운 은별은 그의 지독한 집착의 대상이었다. 리태식의 악행은 밤마다 그림자처럼 자매를 덮쳤다. 강은별 하사, 내 말 들리지 않아. 한밤중 리태식의 고함이 막사를 갈랐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은별의 관물대를 걷어찼다. 쿵 하는 쇳소리와 함께 은별이 그린 작은 들꽃 그림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은별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가자 리태식은 그녀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계집애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내가 통신선 점검 똑바로 하라고 했을 텐데 오늘 또 잡음이 섞여 나왔다고 상부에서 지랄이야. 죄송합니다. 확인했을 때는 이상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다시 한번 손이 올라가는 순간 은솔이 벼락같이 튀어나와 은별의 앞을 막아섰다. 이글거리는 눈으로 리태식을 노려보는 은솔의 모습에 순간 막사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지도원 동지 시정하겠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뭔데 나서. 리태식은 은솔의 뺨을 갈겼다. 은솔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다. 다만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그는 그런 은솔의 도끼 어린 눈빛을 즐기기라도 하듯 음흉하게 웃으며 은솔의 턱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래, 내 동생. 아주 꽃같이 예쁜 동생이지. 우리 공화국의 꽃이야. 꽃은 아껴줘야지 암. 그의 손이 은솔의 턱을 타고 목덜미로 내려왔다. 소름 끼치는 감각에 은솔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저항할 수 없었다. 여기서 잘못 저항했다가는 반동으로 몰려 둘 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즉결 처형당할 수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동생을 등 뒤에 숨기고 강철 같은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는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리태식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야간 보초를 서고 온 자매를 일부러 깨워 한겨울에 얼음장 같은 물로 막사 청소를 시키는가 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모욕을 주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누구의 눈도 닿지 않는 깊은 밤 그의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그는 은솔을 무력으로 짓눌렀다. 혁명과업을 위해서라는 되먹지 않은 명분을 내세우며 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라고 강요했다.
은솔은 인간의 존엄성이란 것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 모든 고통이 자신에게서 끝나기를, 제발 동생에게만은 번지지 않기를 매일 밤 피눈물로 기도했다. 하지만 악마는 가장 연약한 곳을 파고드는 법이었다. 어느 날 은별이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다. 며칠째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고 구토만 해대는 동생을 보며 은솔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다. 군의관은 대충 해열제 몇 알 던져줄 뿐이었다. 그날 밤 열에 들떠 끙끙 앓는 은별이 흐느끼며 고백했다. 언니, 나 무서워. 리태식 동지가 나를. 은별의 떨리는 목소리는 은솔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동생마저 악마의 소나기에 더럽혀지고 만 것이었다. 은솔은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며칠 뒤 은별의 구토는 멈추지 않았고 이상할 정도로 특정 냄새에 헛구역질을 해댔다. 그리고 월경이 끊겼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함께 내무반을 쓰는 나이 많은 하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 확인 사살이었다. 아무래도 회임한 것 같아. 회임. 그 단어는 세상의 모든 절망을 응축한 듯 무겁게 자매를 짓눌렀다. 악마의 씨앗이 동생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날 은별은 군기문란이라는 죄목으로 불명예 제대를 당하거나 더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리태식은 분명 잡아뗄 것이고 모든 죄는 은별의 몫이 될 터였다. 그날 밤 자매는 모두가 잠든 감시초소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언니, 나 어떡해. 차라리 죽고 싶어. 죽긴 왜 죽어. 정신 차려, 강은별. 은솔은 동생의 등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절망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그녀 역시 얼마 전부터 몸 상태가 이상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력을 세어본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마저도 그 악마의 아이를 가졌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여기서 죽거나 저 악마의 아이를 낳아 평생 고통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은솔의 눈에 섬광이 일었다. 그녀의 시선은 초소 창문 너머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자유.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지금 그 단어는 생존과 동의어였다. 은별아. 은솔은 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여기서 이대로 죽을래? 아니면 나랑 같이 죽을 각오하고 저길 넘을래? 은솔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수십 겹의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가로막힌 죽음의 땅 비무장지대였다. 은별의 눈동자가 공포로 세차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언니의 결연한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이곳에 남는 것은 살아있는 죽음뿐이다. 하지만 저 너머에는 아주 희미할지라도 삶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넘을래, 언니. 같이 죽더라도. 저길 넘다 죽을래. 결심이 서자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은솔은 며칠 동안 경계 근무 패턴, 순찰로 철조망의 낡은 부분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국경경비대 출신이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랑처럼 늘어놓던 경계의 허점들이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생존을 위한 지식은 그렇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왔다. 작전에 필요한 것은 절단기 하나와 약간의 비상식량뿐이었다. 그들은 밤마다 몰래 볶은 콩과 말린 옥수수를 군복 주머니에 채워 넣었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안개가 짙고 서해의 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하늘이 그들을 돕는 것 같았다. 자정, 근무 교대 시간의 허점을 노려 자매는 막사 뒤편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를 밟을까, 돌멩이를 찰까, 온 신경이 곤두섰다. 마침내 첫 번째 철책 앞에 도달했다. 은솔은 품에서 꺼낸 절단기로 녹슨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다. 철컥, 철컥 소리가 고요한 어둠 속에서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은별은 사방을 경계하며 혹시나 나타날지 모를 순찰대의 불빛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하나, 둘, 셋. 마침내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다. 은솔이 먼저 몸을 비집고 나갔고 뒤이어 은별이 따랐다. 그 과정에서 날카로운 철조망 가시가 은솔의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었다. 피가 철조망을 타고 흘렀지만 멈출 시간이 없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철책을 통과했을 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찰대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뛰어! 은솔은 은별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방향은 오직 남쪽.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지뢰밭인지 알 수 없었다. 오직 본능에 의지해 짐승처럼 내달렸다. 뒤에서 거기서 하는 고함과 함께 총성이 울렸다. 탕, 탕, 탕.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며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나무와 수풀에 온몸이 긁히고 찢겼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는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만큼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자매는 작은 개울 옆 수풀에 몸을 던지고 숨을 죽였다. 추격대의 목소리와 군홧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몇 번, 마침내 주변이 다시 지독한 정적에 휩싸였다. 자매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누워 있었다. 은솔은 찢어진 손바닥의 고통을 그제야 느꼈다. 은별은 언니의 상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동염해 주었다. 언니, 피가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은솔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배신자, 조국을 등진 반역자. 그들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이었다. 상처를 동여맨 자매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북녘의 땅을 등지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희망인지 절망인지 모를 미지의 땅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강철 같던 심장이 녹아내린 그 밤 자매의 목숨을 건 탈출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은 끈질기고 집요했다. 해와 달의 경계가 무너진 숲속에서 자매는 짐승처럼 기고 숨고 나아갔다. 낮에는 죽은 듯이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밤이 되면 이리의 눈처럼 주위를 살피며 걸음을 옮겼다. 볶은 콩 몇 알로 허기를 달래고 더러운 웅덩이 물로 목을 축였다. 며칠이 지났는지 감각조차 무뎌졌다. 찢어진 군복은 누더기가 되었고 씻지 못한 몸에서는 역한 냄새가 풍겼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본능만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였다. 가장 큰 공포는 소리였다.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어야 했다. 그들에게 세상은 온통 저기로 가득 찬 거대한 함정 같았다. 한 번은 은별이 발을 헛디뎌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은솔이 재빨리 입을 틀어막아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그 순간 서로의 눈에서 읽은 것은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탈출한 지 나흘째 되던 밤 그들은 마침내 강 앞에 다다랐다. 압록강이나 두만강처럼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도도히 흐르는 물줄기는 그 자체로 거대한 장벽이었다. 강 건너편의 희미한 불빛. 중국 땅이었다. 저기만 건너면 일단 북한의 추격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언니, 우리 저길 어떻게 건너? 은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수영을 제대로 배운 적 없는 자매에게 강은 건널 수 없는 절망의 다른 이름이었다. 은솔은 말없이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 썩은 통나무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저걸 엮어서 뗏목처럼 만들자. 그리고 헤엄쳐야 해. 죽을 힘을 다해서. 자매는 넝쿨과 옷가지를 찢어 통나무를 엮었다. 엉성하기 짝이 없는 뗏목이었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강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은별은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만 믿어. 은솔은 동생을 안심시키며 뗏목을 밀고 앞으로 나아갔다.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다. 금방이라도 뗏목이 뒤집힐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고 차가운 물은 온몸의 체온을 무섭게 빼앗아갔다. 이가 딱딱 부딪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특히 뱃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은별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배가 당기는 듯한 통증에 그녀는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다. 얼마나 흘렀을까?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발에 땅이 닿았다. 중국 땅이었다. 자매는 강가에 쓰러져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떨었다.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앞으로의 막막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왔다. 이곳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신분을 증명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며칠을 더 굶주리며 산속을 헤매던 끝에 그들은 한 조선족 마을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오라는 이름의 브로커를 만나게 되었다. 뱀처럼 가는 눈에 탐욕이 번들거리는 중년 사내였다. 마오는 자매를 허름한 창고에 숨겨주었다. 그는 옥수수죽 한 그릇을 던져주며 대놓고 자매를 훑어보았다.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그의 노골적인 시선에 은솔은 자신도 모르게 은별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나? 돈은 있고,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면 갚겠습니다. 은솔의 말에 마오는 코웃음을 쳤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너희처럼 어리고 예쁜 애들은 팔려갈 곳이 많아. 술집이나 더 험한 곳으로. 그의 말은 자매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북한의 지옥을 피해왔더니 인신매매라는 또 다른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창고에 갇혀 지내며 자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마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음흉한 농담을 던지거나 은별의 어깨를 슬쩍 건드리는 등 교묘하게 그들을 압박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매는 자신들의 몸 상태가 확실히 정상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다. 은별은 계속해서 입덧에 시달렸고 은솔마저도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의심을 확인했다. 둘 다 임신한 것이 틀림없었다. 언니, 나, 그리고 언니도. 말하지 마. 은솔은 단호하게 동생의 말을 끊었다.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지옥에서 품어온 절망의 씨앗이 두 사람의 몸속에서 함께 자라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아니, 이 아이들은 태어나야 하는 존재일까?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하지만 그 순간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움직임.
그것은 분명 생명의 신호였다. 원치 않은 시작이었지만 이미 그들의 일부가 되어버린 작은 생명이었다. 살아야 해. 우리도 이 아이들도.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은솔은 동생을 끌어안고 다짐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신들과 같은 지옥을 겪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만 했다. 며칠 뒤 마오가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큰 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나가 한국 배와 접선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거액의 돈이 필요했지만 그는 일단 한국에 도착만 하면 너희 몸값으로 충분히 받고도 남는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매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약속한 날 밤 자매는 다른 탈북자 대여섯 명과 함께 작은 어선에 몸을 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위태롭게 나아갔다. 비릿한 기름 냄새와 파도 소리,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지독한 불안감을 자아냈다. 은별은 심한 뱃멀미와 복통으로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다. 은솔은 그런 동생을 필사적으로 부축하며 어둠 저편의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을 나아갔을까?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브로커는 초조하게 무전기를 붙잡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의 배를 비췄다. 그리고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 한국어였다. 정선하라. 귀선은 즉시 정선하고 검문에 응하라. 한국 해양경찰의 경비정이었다. 접선하기로 한 배가 아니라 단속에 걸린 것이었다. 배 안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대로 잡히면 북송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모두를 덮쳤다. 선장은 당황해서 배를 돌리려 했다. 배가 급격하게 방향을 트는 순간 큰 파도가 덮치면서 배가 심하게 요동쳤다. 악! 은별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극심한 복통이 그녀를 덮친 것이었다. 은별은 배를 움켜쥐고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언니, 배가, 아기가 잘못될 것 같아. 은별의 파랗게 질린 얼굴과 고통스러운 신음을 보는 순간 은솔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사라졌다. 북송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감정이 그녀를 지배했다. 동생과 뱃속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이대로 배를 돌려 어둠 속으로 도망치다가는 동생은 죽을지도 모른다. 저 불빛은 어쩌면 지옥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은솔은 결심했다. 그녀는 선장에게 달려가 무전기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경비정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임산부가 죽어갑니다.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절규는 밤바다의 바람을 타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환한 불빛을 향해 퍼져나갔다. 그것은 삶을 향한 처절한 외침이자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게 숨쉬던 두 자매가 세상에 던진 첫 번째 구조 요청이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배 위를 하얗게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은솔은 고통스러워하는 동생을 끌어안은 채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한민국의 공기는 낯설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뒤섞인 남쪽의 공기는 비릿한 화약 냄새와 퀴퀴한 흙먼지만이 가득했던 북녘의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질감을 가졌다. 한국 해경에 의해 구조된 자매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은솔은 임신 10주, 은별은 13주. 다행히 거친 탈출 과정에도 불구하고 뱃속의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무사했다. 병원에서의 짧은 회복 기간이 끝나자
그들은 곧바로 국가정보원으로 이송되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신원 확인, 탈북 과정, 북한에서의 생활.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놓아야 했다. 수사관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 앞에서 자매는 몇 번이고 무너져 내렸다. 특히 리태식에게 당했던 끔찍한 기억을 꺼내놓는 것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과도 같았다. 그때마다 은솔은 은별의 손을 굳게 잡았다. 서로의 체온만이 이 낯선 세상에서 유일한 의지처였다. 몇 주간의 조사가 끝나고 그들은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자매는 처음으로 남한 사회라는 것을 배웠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외래어.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려웠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다른 탈북민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지만 뱃속에 적군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그들을 올감했다.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자매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시간은 흘러 은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은솔 역시 임신 중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원 퇴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간다 해도 당장 출산을 앞둔 두 여인이 그것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막막함이 숨통을 조여왔다. 지옥을 탈출해 희망을 찾아왔지만 또 다른 형태의 절망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의 상담을 맡았던 한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다. 혹시 강원도 인제 쪽으로 가보는 건 어때요? 그곳에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상담사가 말한 특별한 분은 이강혁이라는 이름의 67살 노인이었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별을 3개나 단 채 전역한 입지전적인 인물. 군에서는 백두산 호랑이라 불릴 만큼 강직하고 엄격한 지휘관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원도 인제 깊은 산골 마을인 산울리에서 약초를 캐고 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장군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요? 은솔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장군이라는 단어는 북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권위적이고 무자비하고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짓밟는 존재. 이강혁이라는 노인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일 거라는 선입견이 들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셔도 속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분이에요. 일단 한번 만나나 보세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자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제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울의 잿빛 풍경이 멀어지고 차창 밖으로 푸른 산과 계곡이 펼쳐졌다.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자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버스는 인제 터미널에 그들을 내려놓았고 거기서부터는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마을로 들어가는 작은 버스로 갈아타야 했다. 산울리라는 이름처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하늘이 한 뼘밖에 보이지 않는 깊은 산골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약속된 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굽힘 없이 꼿꼿한 허리와 다부진 어깨는 그가 평범한 시골 노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깊게 팬 주름과 검버섯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살아있었다. 이강혁 장군이었다. 자매는 그의 앞에서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북에서 몸에 밴 습관처럼 허리를 깊이 숙여 경직된 자세로 인사했다. 저 처음 뵙겠습니다. 이강혁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자매를 훑어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자매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불안과 공포, 절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희미한 희망의 찌꺼기까지.
자매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가 곧 돌아가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입이 열렸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의 시선은 은솔이 무의식 중에 감추고 있던 오른손, 탈출 과정에서 철조망에 찢겨 흉하게 남은 상처에 머물러 있었다. 손은 왜 그런가?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꾸짖음이나 의심이 아닌 무심한 듯한 물음이 담겨 있었다. 아, 이건. 은솔이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 이강혁은 더 묻지 않고 돌아섰다. 따라오너라. 날이 춥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 중턱에 홀로 자리 잡고 있었다. 직접 지은 듯한 투박한 흙집이었지만 주변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자매를 작은 별채로 안내했다. 방은 작았지만 따뜻하게 군불이 지펴져 있었고 깨끗한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다. 창문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라.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집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어안이 벙벙해진 자매는 방 안에 마주보고 서 있었다. 너무나 뜻밖의 상황이었다. 그들은 신문이나 취조에 가까운 질문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노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방 하나를 내어주었을 뿐이다. 잠시 후 이강혁이 소반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갓 지은 따뜻한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직접 키운 듯한 소박한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다. 시장할 테니 먹어라. 자매는 쭈뼛거리며 밥상 앞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차마 음식을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다. 그때 이강혁이 툭 한마디 던졌다. 뱃속의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먹어야 한다. 그놈들은 죄가 없으니. 그 말에 자매는 서로를 쳐다보며 눈이 동그래졌다. 상담사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그 이야기가 나오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들이 가장 감추고 싶고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비밀. 그 비밀을 그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 순간 은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을 200발의 노인은 처음부터 알고 받아들여 준 것이었다. 은솔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으로 떠넣기 시작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져 짠맛이 났지만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었다. 그날 이후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이강혁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무뚝뚝했다. 그는 자매에게 일을 시키지도 과거를 묻지도 않았다. 그저 아침이 되면 밭으로 나가 묵묵히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세 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할 뿐이었다. 처음 며칠간 자매는 불안감 속에서 그의 눈치만 살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무심함이 사실은 세심한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매가 놀랄까봐 인기척을 내며 다녔고 입덧이 심한 은별을 위해 몰래 부엌에 새콤한 과일과 동치미를 가져다 놓았다. 밤에는 자매가 자는 별채의 아궁이를 다시 한번 살피고 가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은별이 마루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북에 있을 때부터 유일한 낙이었다. 그때 밭에서 돌아온 이강혁이 그녀의 그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산울리의 풍경을 담은 소박한 그림이었다. 재주가 좋구나. 처음으로 듣는 칭찬이었다. 은별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북에 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그리거라. 내가 그리고 싶은 걸 마음껏 그려. 그의 말에는 강요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담백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은별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산울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밭에서 일하는 이강혁의 뒷모습이 하나둘 채워져 갔다. 은솔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강혁을 도와 밭일을 거들거나 식사 준비를 함께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알게 되었다. 그가 왜 이 깊은 산골에 홀로 들어와 사는지. 그의 아내와 외아들은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다는 것을. 마을 이장이 가끔 찾아와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자매는 그의 깊은 상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3명의 상처 입은 영혼. 가족을 잃은 노병과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삶을 찾아온 두 자매는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에서 그렇게 서툴고 조용한 방식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다. 자매에게 이강혁은 더 이상 무서운 장군님이 아니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아버지의 그림자이자 기댈 수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옥의 메아리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산울리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도시의 시계처럼 초 단위로 쪼개어 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 계절이 옷을 갈아입는 것에 따라 묵직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었다. 자매는 그 느리고 평화로운 흐름에 조금씩 몸을 맡겼다. 이강혁의 무심한 배려 속에서 자매에 불러오는 배는 더 이상 수치와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새싹을 틔우려는 처절하고도 강인한 생명의 증거였다. 은별은 그림에 몰두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산울리의 사계가 담기기 시작했다.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봄의 산, 짙은 녹음과 쨍한 햇살이 가득한 여름 계곡, 울긋불긋 단풍이 불타는 가을 능선.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북녘 땅에 두고 온 화가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짓밟았던 잔인한 현실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늘 한 사람의 뒷모습이 있었다. 밭에서 묵묵히 흙을 고르는 이강혁의 넓은 등이었다. 그 뒷모습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산처럼 느껴졌다. 은솔은 흙과 친해졌다. 그녀는 이강혁을 따라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서툰 솜씨로 씨앗을 심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행위는 그녀 안에 들끓던 분노와 도끼를 정화시켜주는 의식과도 같았다. 북에서는 오직 충성과 복종, 생존을 위한 투쟁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땀 흘려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정직한 순리가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키워내는 기쁨을 배웠다. 그것은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씩 책임감과 애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평화는 얕은 잠과 같아서 작은 악몽에도 쉬이 깨어지는 법이었다. 과거의 망령은 그들이 잊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연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밤 유난히 달빛이 교교했다. 은은한 달빛이 창호지를 넘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은솔은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은별을 보며 안도감에 미소 짓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그녀는 옆자리가 서늘해진 것을 느끼고 벌떡 눈을 떴다. 은별이 없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은별아. 은솔이 다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는 은별을 발견했다. 잠옷 바람에 은별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강은별, 정신 차려. 은솔이 달려가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은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제발. 동생의 눈동자에 맺힌 것은 깊은 공포였다. 그것은 지금 눈앞의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지옥 같았던 과거의 어느 밤 정치지도원 리태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막사의 어둠을 보고 있었다. 은별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과호흡이었다. 공포에 질린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다. 흡, 흡, 언니, 숨이 안 쉬어져. 그제야 현실로 돌아온 은별이 은솔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쓰러졌다. 당황한 은솔의 외침에 이강혁이 본체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은별을 들쳐 업었다. 방으로 옮겨. 어서. 이강혁은 은별을 아랫목에 눕히고 은솔에게 비닐 주머니를 찾아오게 했다. 그는 은별의 입과 코에 주머니를 대고 천천히 숨을 쉬게 했다. 괜찮다. 괜찮아. 천천히 숨을 쉬어봐라. 내 말 들리지? 하나, 둘. 그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는 혼돈에 빠진 자매를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한참 만에야 은별의 거친 호흡이 잦아들었다. 색색거리며 다시 잠이 든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은솔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평화는 이토록 허무하게 깨어지는 것이었다. 아무리 도망쳐도 과거는 끈질긴 그림자가 되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이강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밭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는 읍내에 나갔다 오겠다며 낡은 트럭을 몰고 나갔고 돌아올 때 그의 손에는 신경 안정에 좋다는 따뜻한 대추차와 함께 작은 심리 상담소의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은솔의 손에 쥐어주었다.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게다. 그의 무심한 배려에 은솔은 또 한 번 목이 메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날 밤의 소동을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었다. 산울리는 평화로운 만큼이나 좁은 동네였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공동 빨래터에서는 어김없이 밤사이에 소동이 안주거리로 올랐다. 가십의 중심에는 늘 그렇듯 최신의 맏며느리인 영자 아줌마가 있었다. 들었어? 어젯밤에 장군님 댁에서 난리가 났었다며. 젊은 여자의 하나가 귀신 들린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쓰러졌다나 봐. 정말? 아이고 무서워라. 그 애들 대체 정체가 뭐야? 임신까지 해서 들어온 것도 그렇고 어딘가 좀 이상하긴 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장군님께서야 워낙 마음이 좋으시니 거둬주셨겠지만 우리야 불안해서 어디 살겠어. 저러다 무슨 일이라도 치면 어쩌려고. 근거 없는 소문은 날개를 달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경계심이었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과 불편함으로 변질되어 갔다. 자매가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내면 삼삼오오 모여있던 안악들은 보란듯이 입을 다물고 흩어졌다. 아이들은 자매를 손가락질하며 갓나라고 수군거렸다. 북에서 온 이상한 여자들이라는 낙인은 그들의 등 뒤에 선명하게 찍혔다. 은솔은 굳은 얼굴로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녀는 오히려 더 씩씩하게 행동하며 은별을 보호하려 애썼다.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은별에게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비수와도 같았다. 겨우 회복해가던 그녀의 얼굴에서 다시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그림 그리는 것조차 멈추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며칠 뒤 마을 회관 앞에서였다. 장에 다녀오던 자매는 영자 아줌마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영자 아줌마는 작정이라도 한 듯 자매의 앞을 막아서고는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렸다. 어디들 그렇게 싸돌아다니나? 뱃속에 있는 애 아비는 누군지 알고 저렇게들 태평한지 몰라. 그것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이었다. 은솔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변했다. 아주머니께서 상관하실 일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 계집애가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것 좀 보게.
너희 같은 뿌리도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평화롭던 마을 물 다 흐려놨어. 당장 이 동네에서 나가. 영자 아줌마의 고함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은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은솔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영자 아줌마를 쏘아보았다. 독사의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막 험한 말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산처럼 묵직한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들려왔다. 이강혁이었다. 그는 어느새 자매의 곁에 다가와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장터의 공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영자 아줌마는 흠칫했지만 한 번 터진 기세를 수그러뜨리고 싶지 않았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장군님, 저희는 마을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저것들이 어떤 년들인지 알고 집에 들이셨습니까? 밤마다 소리나 지르고 어딘가 미친 것 같은 년들이라고요. 이강혁은 영자 아줌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겁에 질린 은별과 도끼를 품고 온몸을 세운 은솔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관 앞에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까? 그는 천천히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 아이들은 당신들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잠들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지옥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자식 걱정, 농사 걱정할 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들입니다. 그의 시선이 영자 아줌마에게 향했다. 그리고 지금 내 집에 와 있는 내 손님들이고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 그 단어는 망치처럼 사람들의 머리를 내리쳤다. 누구든 내 가족을 입에 함부로 올리는 것은 나 이강혁을 모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 물을 흐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이 이 맑은 산골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이요. 그의 말에는 장군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누구 하나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영자 아줌마는 얼굴이 벌개져서 뒷걸음질 쳤다. 이강혁은 굳어있는 자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가자.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어야지.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앞장서 걸었다. 자매는 너클 잃은 채 그의 뒤를 따랐다.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경계와 의심이 아닌 경외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은솔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괜한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이강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은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과할 것 없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데려왔으니 지키는 것도 내 몫이다. 그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다. 나에게도 너희만 한 딸이 있었다. 아들이 하나 있었고 아주 어여쁜 아이들이었지. 불의의 사고로 먼저 갔어. 그 후로 이 산에 들어와 죽은 듯이 살았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너희를 처음 봤을 때 내 딸과 아들 생각이 나더구나. 그래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다. 너희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유일한 낙이다. 그의 고백에 자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베푸는 온정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음을. 그 역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상처 입은 영혼들끼리 서로를 보듬으며 치유하고 있었음을. 그 밤 은별은 오랜만에 다시 붓을 들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세 사람의 모습을 그렸다.
커다란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노인과 그 나무에 기대어 상처를 치유하는 두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림의 제목은 가족이라고 붙였다. 과거의 망령이 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서로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다. 그날 이후 산울리의 바람소리는 더 이상 외롭게 들리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울리의 산들은 온통 붉고 노란 빛으로 물들었다. 이강역의 텃밭에서는 탐스러운 무와 배추가 자라났고 처마 밑에는 잘 말린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자매의 배는 이제 누가 보아도 만삭이었다. 뒤뚱거리는 걸음걸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힘들었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태동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이강혁이 가족이라 선언한 이후 그 누구도 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오히려 몇몇 마음씨 좋은 안악들은 갓 짠 들기름이나 직접 쓴 도토리묵을 들고 와 별채 문 앞에 조용히 놓고 가기도 했다. 특히 지난날의 소동을 주도했던 영자 아줌마는 어느 날 쭈뼛거리며 찾아와 자신이 담근 김장김치 한 통을 불쑥 내밀었다. 임신했을 땐 신김치가 최고요. 무뚝뚝한 한마디를 던지고 도망치듯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자매는 서툰 사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온기가 분명 존재했다. 출산 예정일은 겨울의 초입이었다. 은솔이 조금 더 빨랐고 은별이 2주 정도 뒤였다. 이강혁은 읍내 병원에 미리 산모 등록을 마쳤고 낡은 트럭은 언제든 시동을 걸 수 있도록 매일같이 점검했다. 그는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자매의 안색을 살피며 노심초사했다. 곧 태어날 두 생명은 그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활기를 되찾아주는 희망의 불씨와도 같았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예정일을 한 달이나 앞둔 늦가을 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공포스러울 정도였다. 그날따라 은별은 유난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배가 딱딱하게 뭉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고 했다. 은솔은 동생의 등을 쓸어주며 괜찮을 거라고 다독였지만 그녀 역시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다. 새벽녘 은별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언니, 배가 너무 아파. 은솔이 불을 켜고 동생의 상태를 살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이부자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장군님, 장군님. 은솔의 다급한 외침에 이강혁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달려왔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병원에 가야 한다. 당장. 이강혁이 읍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밤새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산울리로 들어오는 유일한 도로가 막혔다는 것이었다. 복구되려면 적어도 반나절 이상 걸릴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젠장. 평생 욕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던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은별의 진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보며 은솔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북에서 목숨 걸고 탈출할 때도 이렇게 무섭지는 않았다. 그때는 자신의 목숨만 걸면 되었지만 지금은 동생과 뱃속의 아이 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내가 어떻게든 길을 뚫어보겠다. 이강혁이 연장을 챙겨들고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이었다. 곁에서 동생을 간호하던 은솔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다. 은별의 고통에 극도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탓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그녀에게도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제는 하나가 아닌 둘.
산모 2명과 뱃속의 2아이, 4개의 생명이 고립된 산골집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이강혁은 망연자실했다.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며 수만 명의 군사를 지휘했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의 얼굴에 평생 처음으로 절망의 빛이 스쳤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것은 은솔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고 이강혁을 향해 소리쳤다. 정신 차리세요. 장군님이 여기서 무너지시면 우린 다 죽어요. 은솔의 외침은 천둥처럼 이강혁의 정신을 내리쳤다. 그렇다. 자신이 무너지면 끝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 부하들의 생사를 책임졌던 지휘관이었다. 포기란 그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예전의 강렬한 호랑이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마을 이장에게 연락해서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하겠다. 어떻게든 흙더미를 치워 길을 내야 한다. 그리고 읍내 보건소에 연락해서 의사나 간호사라도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해. 그는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끓인 물과 깨끗한 수건을 준비하며 자매의 곁을 지켰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는 지옥도 건너온 강한 아이다. 이까짓 고통에 질 수 없어. 뱃속의 아기들을 생각해라. 그 아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명령이었고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는 힘을 가진 장군의 호령이었다. 자매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의 의지에 필사적으로 버텼다. 이강혁의 연락을 받은 마을 이장은 즉시 방송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장군님 댁 아가씨들이 아기 낳다 죽게 생겼다. 는 외침에 비바람을 뚫고 남자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산사태 현장으로 달려갔다. 아낙네들은 횃불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평소 자매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까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쏟아지는 흙더미를 파내기 시작했다. 한 생명을 살리려는 절박함이 좁은 산골 마을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은별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진통은 계속되는데 아이가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호흡은 점점 약해져만 갔다. 안 되겠다. 이대로는 산모도 아이도 위험하다. 이강혁은 비장한 결심을 했다. 그는 군 시절 야전에서 응급처치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물론 아기를 받아본 적은 없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은솔아,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동생을 도와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는 은솔에게 은별의 호흡법을 지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고통 속에서도 은솔은 동생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외쳤다. 은별아, 힘을 내. 거의 다 왔어. 우리 아기 얼굴은 봐야지. 온 집안이 자매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이강혁의 격려, 그리고 은솔의 절규로 가득 찼다. 시간은 흐르고 모두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였다. 응애, 응애. 어둠과 고통을 찢고 작지만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은별의 아이였다. 이강혁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 깨끗한 수건으로 감쌌다. 작고 붉고 쭈글쭈글한 생명. 그 경이로운 모습에 모두가 잠시 고통을 잊었다. 은솔은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주었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은솔에게 다시 극심한 진통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희미하게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길이 뚫렸다. 길이 뚫렸어. 마을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길을 뚫었고 연락을 받은 119 구급차가 막 도착한 것이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능숙하게 자매의 상태를 살피고 들것에 옮겼다.
은솔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눈에 흑투성이가 된 채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는 이강혁과 그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모두가 비에 젖고 흙에 더럽혀졌지만 그들의 얼굴은 마치 성자처럼 빛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솔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간신히 그 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생명의 경계를 넘나들던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품은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꿈결처럼 흘러갔다. 은솔 역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분만으로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은별의 딸 은솔의 아들. 이틀 간격으로 태어난 두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지만 기적적으로 건강했다. 자매는 나란히 누워 회복하는 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수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옥의 씨앗이라 여겼던 생명이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이 되어 그들의 품에 안겨 있었다. 가장 분주한 사람은 이강혁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낡은 트럭을 몰고 산골과 병원을 오갔다.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사나르고 자매에게는 미역국과 영양가 높은 음식을 해다 바쳤다. 병원 사람들은 무뚝뚝하지만 지극정성인 그를 당연히 아이들의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다. 그 누구도 그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라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다. 한 달 뒤 자매와 두 아이는 산울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아가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산울리 마을 주민 일동이라고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었다. 마을 안악들은 각자 음식을 한 가지씩 해와 잔치를 벌였다. 영자 아줌마는 사내에는 고추를 봐야 실하다며 은솔의 아들 기저귀를 덥석 열어보고는 호탕하게 웃었다. 은별의 딸을 안아든 마을 이장은 어허, 이놈 참 야무지게 생겼다며 연신 허허거렸다. 그들의 모습 어디에도 이전의 경계와 의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핏덩이 같은 두 생명의 탄생은 마을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다. 그날 이후 이강혁의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자매의 노랫소리가 낡은 흙집을 가득 채웠다. 이강혁은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행복에 젖어들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밤새 우는 아이를 업고 마당을 서성였다. 아이들은 그의 손길이 닿으면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쳤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자매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다. 은별의 딸은 새봄.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찾아온 새로운 봄이라는 뜻이었다. 은솔의 아들은 하람. 하늘이 내린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두 아이의 이름에는 지옥을 건너 희망을 찾은 엄마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이들의 출생 신고를 해야 했고 자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얻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원을 통해 연결된 정부 기관의 담당자가 산울리로 찾아왔다. 김석진이라는 이름의 반듯한 양복 차림의 젊은 공무원이었다. 김석진은 서류 뭉치를 들고 와 기계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자매의 정착 상황, 심리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의 시선은 이따금씩 아이들을 향했고 낡고 오래된 시골집을 미심쩍은 눈으로 훑어보았다. 두 분 모두 미혼 상태이시고 아이들의 친부에 대해서는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고요. 현재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신데 앞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하실 계획이십니까? 그의 질문은 합리적이었지만 지독히도 차갑게 들렸다. 은솔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희가 어떻게든 힘을 합쳐 키울 겁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곳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하고요. 그의 말은 애둘렀지만 그 속내는 명백했다. 미혼모인 탈북민 여성 둘이 아무런 경제적 기반도 없이 연고도 없는 노인에게 얹혀 사는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아이들을 전문적인 위탁시설에 보내는 방안까지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그 순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이강혁이 나섰다. 김 선생. 그의 나지막한 부름에 젊은 공무원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다. 아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란 게 어떤 겁니까? 번쩍이는 아파트에 비싼 장난감이 있으면 적합한 환경입니까?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강혁은 김석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산골 노인의 평온함이 아닌 흔들림 없는 장군의 위엄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 아이들의 법적인 보호자가 될 겁니다. 이 두 사람과 아이들 모두 내 호적에 올릴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바르게 키워낼 겁니다. 국가가 걱정하는 그 최선의 환경을 나 이강혁이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그의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은솔과 은별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단지 함께 살아주는 것을 넘어 법적인 가족이 되겠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었다. 김석진은 당황했다. 예비역 중장, 전쟁 영웅으로까지 불렸던 이강혁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그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강혁의 의지가 단순한 감상이나 동정이 아닌 강철 같은 결심이라는 것을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장군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합니다.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하시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국가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이강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게 될 어엿한 내 손주들이라고 말이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김석진은 서류를 챙겨 들고 허둥지둥 일어섰다. 그가 떠난 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은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떻게? 저희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짐을. 이강혁은 창가에 서서 어느새 훌쩍 자란 세보미와 하람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짐이 아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선물이지. 하늘이 나에게 뒤늦게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다. 그는 자매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부터 나를 장군님이나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이들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텐데 너희가 그러면 쓰나. 나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기회를 다오. 그 말에 은솔의 강철 같던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이강혁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평생 그리워했지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이름 아버지. 지옥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간절히 원했던 그 따뜻한 울타리를 그녀는 마침내 이 남쪽의 낯선 땅에서 얻게 된 것이었다. 은별 역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곁으로 다가왔다. 3명의 어른과 2명의 아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끈으로 묶인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추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산울리의 작은 흙집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상처 위에 부드러운 이끼를 덮어주었다. 세보미와 하람이는 산울리의 맑은 공기와 이강혁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마침내 작은 발로 아장아장 마당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세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은별은 완연한 화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이제 수십 권이 넘었고 그 안에는 산울리의 풍경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밭에서 흙을 만지는 언니의 강인한 손, 그리고 깊은 주름 속에 따스한 미소를 숨긴 이강혁의 얼굴이 가득했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지독한 고통을 겪어낸 사람만이 그려낼 수 있는 깊이 있는 평화와 생명에 대한 경외가 담겨 있었다. 읍내 작은 문화원에서 열었던 소박한 전시회는 의외의 호평을 받았고 그녀에게는 산골 화가라는 어엿한 별명이 생겼다. 은솔은 땅의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이강혁만큼이나 흙에 대해 잘 알았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언제 거름을 줘야 하며 어떤 풀이 약이 되고 독이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가 가꾼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은 유난히 싱싱하고 맛이 좋아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고 밭을 일구는 고된 일상 속에서 과거의 악몽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독사라 불리던 날카로운 눈빛은 이제 두 아이를 향한 따뜻하고 강인한 어머니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강혁에게 두 손주는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 그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자신이 겪었던 전쟁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었고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산을 오르며 나무와 꽃의 이름을 가르쳤다. 꼿꼿하기만 했던 백두산 호랑이는 이제 손주들의 어설픈 하부지라는 발음 한마디에 허허실실 무너져 내리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매일 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먼저 떠나보낸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보고 있는가? 나에게도 이렇게 예쁜 가족이 다시 생겼다고. 그렇게 평화로운 어느 늦여름의 오후 그들의 고요한 일상에 불길한 파문이 일었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덜컹거리며 이강혁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하나원을 통해 알고 지내던 탈북민 브로커 박 씨였다. 그는 자매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등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하얗게 질려 있었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오랜만입니다, 박 선생.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이강혁이 의아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박 씨는 그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짜고짜 자매를 찾았다. 은솔 동지, 은별 동지 좀. 급히 할 말이 있어서 왔소. 마침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챙겨 나오던 자매는 그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걸음을 멈췄다. 박 씨는 자매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는 이강혁에게 양해를 구하며 별채로 들어갔다. 그의 등 뒤로 불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얼굴이 왜 그래요? 은솔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박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혹시 리태식이라고 기억하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은솔의 눈빛은 순간 싸늘한 칼날처럼 변했다. 리태식.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마. 감히 입에 올리는 것조차 끔찍한 그 이름이었다. 그 이름. 여기서 어떻게? 그놈이 남쪽에 내려왔소. 박 씨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정확히는 모르겠소. 얼마 전에 국정원 쪽에서 아름아름으로 조사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내려온 간첩 중에 리태식이라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요. 그런데 그놈이 자기들 통제선을 벗어나 잠적해버렸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박 씨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문제는 그놈이 입버릇처럼 당신들 자매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요. 자기 여자였는데 배신하고 남조선으로 도망쳤다고.
언젠가 반드시 찾아내서 자기 손으로 처단하겠다고 이를 갈았다더군. 그러니 조심하시오. 그놈은 보통 독한 놈이 아니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이야. 박 씨는 그 말만 남기고 혹시 누가 볼세라 허둥지둥 떠나갔다. 방 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은별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겨우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 딱지 아래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고름이 다시 터져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은솔은 울지 않았다. 그녀의 온몸은 분노와 공포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올 것이 왔구나. 이 평화는 결국 신기루였구나. 지옥의 망령은 이토록 끈질기게 자신들을 따라와 기어이 문을 두드리는구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걸린 은별의 그림이었다. 아이들과 이강혁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웃고 있는 평화로운 그림. 저것을 지켜야 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아니,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어머니의 온기는 사라지고 다시 북에서의 독사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은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낮에는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은 채 그림자처럼 방 안을 배회했다. 은솔은 말이 없어졌다. 그녀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낫과 곡괭이를 머리맡에 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작은 소리에도 칼날같이 반응했고 낯선 차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강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매의 영혼을 갉아먹는 공포의 실체를, 그리고 그 공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밤새 보초를 서는 은솔의 등 뒤에서 함께 밤을 지새워 주었고 악몽에 시달리는 은별의 머리맡에 따뜻한 물수건을 놓아주었다. 며칠이 지난 깊은 밤 잠 못 들고 마루에 앉아있던 은솔의 등 뒤로 이강혁이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군용 외투를 은솔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두려운 것이냐? 그의 나지막한 물음에 은솔은 처음으로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두렵습니다.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은별이가 아이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다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저희가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저희가 있는 한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희 때문에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강혁은 대답 대신 밤하늘의 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다. 수많은 적과 싸웠고 수많은 부하를 잃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 땅의 평화와 내 가족의 웃음이었다. 그의 시선이 은솔에게로 향했다. 이제 너희는 내 가족이다. 가족을 지키는 일에서 도망치는 아비는 아비가 아니다. 적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내가 막을 것이다. 이 늙은이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아이들의 어미 역할에만 충실하거라. 나머지는 이 늙은 아비에게 맡겨라. 그날 이후 이강혁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인자한 시골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빛났고 걸음걸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의 지형을 살피고 집 주변에 자신만이 아는 함정과 경계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먼지 쌓인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철제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그의 과거와 그의 힘이 잠들어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거실에 앉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김 장군인가? 나 이강혁일세.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있네. 국방정보본부에 있는 자네 라인을 총동원해서 리태식이라는 자의 행방을 알아봐주게. 살아있는 쥐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서 그놈의 털끝 하나라도 찾아내.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자네의 옛 상관으로서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다. 전화를 끄는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호랑이의 눈과 같았다. 압록강의 차가운 속삭임이 불안의 그림자를 몰고 왔지만 백두산의 늙은 호랑이는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 포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산울리의 고요한 평화는 깨졌고 이제 그 자리에는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강혁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촘촘하게 펼쳐졌다. 그가 수십 년간 군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인맥은 단순한 과거의 훈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에서 살아 숨쉬는 강력한 힘이었다. 그가 마지막 명령을 내렸던 김 장군은 현재 국방정보본부의 실세였고 이강혁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인물이었다. 명령은 즉시 최우선 기밀작전으로 격상되어 하달되었다. 며칠 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산울리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 장군이 직접 보낸 현역 시절 그의 직속 부관이었던 현재는 대령이 된 최진혁이었다. 최 대령은 이강혁을 보자마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을 잡고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령 최진혁 장군님을 뵙습니다. 됐네. 편히하게. 이강혁은 그를 본체로 들였다. 최 대령이 내민 기밀 서류에는 리태식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그의 사진과 신상 정보 그리고 난파 이후의 행적이 붉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다. 알아본 바 리태식은 작년 가을 공작선으로 동해안에 침투한 대남 공작조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침투 직후 조에서 이탈 현재까지 단독으로 활동하며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저희 측 정보원과 탈북민들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놈의 유일한 목적은 장군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두 분을 찾아내는 것인 듯 합니다. 복수심과 집착에 미쳐있는 통제 불능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최 대령의 보고를 듣는 이강혁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현재 위치는? 며칠 전 춘천의 한 유흥가 주변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점점 이곳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희가 특수팀을 투입해 제거하려 했으나 놈이 워낙 쥐새끼처럼 교활하고 인적이 많은 곳으로만 다녀서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특수팀은 철수시키게. 이강혁의 단호한 말에 최 대령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군님, 위험합니다. 놈은 일반 공작원과는 다릅니다. 특수부대 출신으로 살상 기술에 능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는 걸세. 이강혁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여기는 내 구역이고 저 아이들은 내 가족이야. 내 집 마당에 기어들어온 뱀새끼는 내가 직접 그 대가리를 밟아줘야지. 군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네. 다만 놈이 이 산으로 들어오는 순간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이 산을 완벽하게 고립시켜주게. 그 어떤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나? 명령 받들겠습니다. 최 대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눈앞의 노인이 단순한 퇴역 장군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전장의 모든 변수를 읽고 적의 숨통을 끊을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 냉철한 전략가 백두산 호랑이 그 자체였다. 최 대령이 돌아간 후 이강혁은 자매를 불렀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리태식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은별은 사진을 보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지만 은솔은 그 사진을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강혁이 말했다. 계속 이렇게 숨어서 공포에 떨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직접 맞서 싸워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내 손으로 끊어낼 것인가. 그의 시선은 은솔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은솔 안에 잠들어 있는 강인한 전사의 기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는 싸우겠습니다. 은솔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놈을 제 손으로 끝내지 못하면 저는 평생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제 아이에게 겁쟁이 어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내가 너를 다시 군인으로 만들겠다. 그날부터 산울리의 깊은 산속에서는 비밀스러운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강혁은 은솔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생존 기술과 전투 기술을 전수했다. 그는 단순한 격투수를 가르치지 않았다. 지형을 이용하는 법, 소리와 바람을 읽는 법,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함정을 파는 법 등 전장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터득할 수 있는 실전 기술들이었다. 은솔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북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몸은 고통을 기억했고 그 고통은 분노가 되어 그녀의 기술 하나하나에 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야수가 되기로 결심한 여전사였다. 은별은 다른 방식으로 싸웠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만 있지 않았다. 언니가 훈련을 하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며 이강혁의 집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녀는 집 주변의 모든 지형지물을 스케치북에 상세히 그려 넣었다. 어디에 숨을 수 있고 어디가 위험하며 어디로 도망칠 수 있는지 그녀의 그림은 한 장의 완벽한 작전 지도가 되어갔다.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과 표현력은 100명의 군인보다 더 정확하게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게 해주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녀가 공포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는 투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은별에게 연락이 왔다. 읍내 문화원 전시를 인상 깊게 본 큐레이터가 그녀의 그림을 정식으로 초대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화가로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엄청난 기회였다. 하지만 은별은 망설였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고민을 알아챈 것은 이강혁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넌지시 말했다. 그놈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인가? 그는 자매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아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은별이 내가 화가로서 성공하고 은솔이 내가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웃는 것. 그것이 그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라. 기회를 잡아라.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그의 말에 은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갤러리에 전화를 걸어 초대를 수락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등불이 다시 켜지는 순간이었다. 그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며칠 뒤 최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다. 단 한 문장으로 된 암호 전문이었다. 여우가 굴에 들어섰다. 리태식이 마침내 인제군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였다. 이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올 것이 왔다. 그는 은솔과 은별을 앞에 두고 은별이 그린 작전 지도를 펼쳤다. 놈은 분명 밤을 이용해 산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너 은별이를 먼저 노리려 하겠지. 우리는 그것을 역이용한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과거 숯을 굽던 낡은 가마터였다. 이곳으로 놈을 유인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지긋지긋한 사냥을 끝낸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등 뒤에서는 두 자매가
그리고 두 아이가 그를 굳건히 믿고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깊은 밤 산울리의 산등성이에는 사냥꾼을 기다리는 덫이 놓였고 늙은 호랑이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조용히 포효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산울리의 계곡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평소라면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만 가득했을 계곡에 이날 밤은 짐승의 숨결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 대령의 약속대로 산울리로 통하는 모든 통신은 두절되었고 마을 어귀는 안개와 어둠을 가장한 군인들에 의해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계곡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자 심판을 위한 무대가 되었다. 이강혁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는 리태식이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라 자매에게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며 심리적으로 유린하려 들 것이라 예측했다. 그렇기에 놈은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가장 외지고 취약해 보이는 곳, 은별이 자주 그림을 그리러 가던 낡은 숯가마터 주변에 먼저 나타날 것이라 확신했다. 작전의 중심에는 은솔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 사냥의 주체였다. 이강혁은 그녀에게 사냥용 칼 한 자루와 자신의 낡은 군용 무전기 하나만을 건네주었다. 두려움은 적을 강하게 만들지만 분노는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다. 내 안의 분노를 믿어라. 하지만 절대로 그것에 잡아먹히지는 마라. 냉정함을 잃는 순간 너는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될 것이다. 은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숯가마터 주변의 숲으로 사라졌다. 이강혁은 본체의 대청마루에 앉아 지직거리는 무전기에 귀를 기울였다. 은별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안전한 안방의 벽장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손에는 스케치북 대신 묵직한 소금 자루가 들려 있었다.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귀신을 쫓을 때 쓰던 방법이었다. 그것은 그녀만의 작은 전쟁이었다. 리태식은 짐승처럼 산을 탔다. 그는 남쪽에 와서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뒤틀린 집착이 그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그는 반드시 그 계집들을 찾아내 자신의 발 아래 꿀리고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리라 다짐했다. 춘천에서부터 집요하게 뒤를 밟아 마침내 이곳 산울리까지 당도한 그는 낡은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승리를 예감했다. 그는 이강혁의 예측대로 정면을 피하고 집 뒤편의 산길을 택했다. 그의 목표는 숯가마터였다. 낮에 멀리서 망원경으로 확인했을 때 하얀 얼굴의 계집은별이 그곳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그곳부터 덮쳐 한 명을 인질로 잡으면 늙은이와 독사 같은 년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달빛조차 없는 숲속을 능숙하게 나아가던 그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발밑에서 바삭하는 미세한 소리가 났기 때문이었다. 그가 발을 들어 올리자 그곳에는 일부러 깔아놓은 듯한 마른 나뭇잎 더미가 있었다. 함정.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는 몸을 낮추고 주위를 살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바람처럼 소리 없는 움직임이 있었다. 휙. 은솔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그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리태식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그의 팔뚝에 길고 시뻘건 상처가 생겼다. 에이. 독사 같은 년. 리태식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품에서 단도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은솔은 이미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후였다. 이곳은 그녀의 구역이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이 숲의 모든 나무와 바위, 땅의 굴곡을 손바닥처럼 익혀두었다. 이제 그는 침입자였고 그녀는 이 숲의 주인이었다. 나와라 강은솔. 숨어 다니는 쥐새끼처럼 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맞서라.
리태식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리는 메아리뿐이었다.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이강혁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북서쪽 세 번째 떡갈나무. 바람이 내 편이다. 은솔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바람을 등지고 소리를 죽인 채 리태식의 등 뒤로 접근했다. 두 사람의 처절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리태식은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답게 힘과 기술에서 앞섰지만 은솔은 숲을 이용했다. 그녀는 나무 뒤에 숨어 기습하고 넝쿨을 이용해 그의 발을 묶는 등 한 마리의 영리한 삭처럼 그를 교란했다. 숲 전체가 그녀의 아군이 되어 그를 옥죄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 모두 온몸이 상처투성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리태식은 점차 지쳐갔다. 그는 육체적인 피로보다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정신이 갉아먹히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숲가마터가 있는 공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트인 공간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이강혁이 파놓은 마지막 함정이었다. 숲가마터 앞에 다다른 리태식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 은별이 하얀 소복 같은 옷을 입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창백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너, 내년이 왜? 리태식이 잠시 넋을 잃고 주춤하는 순간 등 뒤에서 달려온 은솔이 그의 다리를 걷어찼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리태식의 위로 은솔이 올라타 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댔다. 끝났다, 리태식. 은솔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놈이 내 동생과 나에게 했던 짓, 우리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내 놈이 빼앗아간 우리의 존엄성을 오늘 여기서 되찾겠다. 리태식은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권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앞으로 하얀 가루가 흩뿌려졌다. 은별이 들고 있던 소금 자루를 그의 얼굴에 힘껏 던진 것이었다. 눈에 들어간 소금 때문에 리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순간 은솔은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칼등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은솔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리태식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추하고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은별이 다가와 말없이 언니를 부둥켜 안았다. 자매는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떨었다. 지긋지긋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숲의 어둠 속에서 이강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 뒤로는 최 대령과 무장한 군인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는 기절한 리태식을 한번 내려다본 후 자매의 어깨를 묵직하게 감싸 안았다. 잘했다. 아주 잘했다, 내 딸들아. 그의 한마디에 강철 같던 은솔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소중한 것을 스스로 지켜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뜨겁고도 자랑스러운 눈물이었다. 리태식은 군인들의 손에 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비명이나 저주는 더 이상 계곡에 울려 퍼지지 않았다. 메아리 계곡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고 이제는 치유와 희망의 시간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리태식이라는 악몽이 사라진 계곡에는 거짓말처럼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밤새 내린 비에 씻긴 나뭇잎들은 투명한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세 사람은 긴 밤의 상흔을 조용히 다독여야 했다. 은솔의 몸에는 미처 피하지 못한 칼날에 베인 상처들이 남아 붉은 줄을 그었고 은별의 눈은 밤새 흘린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다. 이강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깊은 피로가 얼굴에 서려 있었다. 누구도 어젯밤의 일에 대해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로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 나누어 먹으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할 뿐이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거렸다. 엄마들의 지친 얼굴을 작은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할아버지의 무릎에 기어올라 어설픈 옹알이를 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은 그 어떤 명약보다도 효과 좋은 치유제였다. 자매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작은 온기와 부드러운 살 냄새를 맡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다시금 되새겼다. 이 작은 생명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다시 지옥과 맞설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산울리의 시간은 다시 느리게,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심판대 위에 세워졌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자매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족쇄는 마침내 끊어졌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은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무서운 속도로 채워져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붓끝에서 그려지는 것은 더 이상 고요한 풍경이나 가족의 모습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그리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철조망을 넘던 두 자매의 실루엣,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작은 어선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환한 서치라이트를 받으며 절규하던 순간까지. 그녀의 그림은 고통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모든 그림에는 어둠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있었다. 그 빛은 때로는 희미한 달빛으로, 때로는 거친 파도 위로 떠오르는 여명으로, 때로는 구조선의 서치라이트로 표현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희망에 대한 찬가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세보미와 하람이는 이제 제법 뚜렷한 발음으로 엄마 하부지를 외치며 온 집안을 뛰어다녔다. 은솔은 읍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신만의 작은 유기농 브랜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땀과 정성으로 자란 채소들은 산울리 할아버지네 무공의 채소라는 이름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는 땅에서 희망을 일구는 법을 온전히 체득한 대지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은별의 첫 서울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라 불리는 인사동의 한 대형 갤러리에서 열리는 강은별 초대전 의암록의 빛이라는 이름의 전시회였다. 갤러리 측에서는 그녀의 사연과 작품의 독창성에 주목하여 파격적인 대우로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회 전날 5명의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이강혁이 모는 낡은 트럭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덜컹거렸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고급 세단에서도 느낄 수 없는 행복과 설렘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신기한 풍경에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고 자매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강혁은 백미러에 비친 네 사람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개막식에는 수많은 언론과 평론가, 관객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탈북민 여성 화가라는 이력에 대한 호기심으로 전시장을 찾았다가 이내 그녀의 그림이 가진 압도적인 힘 앞에 숙연해졌다.
그림들은 그 어떤 설명 없이도 한 인간이 겪어낸 고통의 깊이와 그것을 이겨낸 생명의 위대함을 웅변하고 있었다. 전시의 마지막 가장 큰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그림은 이전에 어둡고 처절했던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눈부시게 햇살이 쏟아지는 산울리의 흙집 마루, 백발의 노인이 두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환하게 웃고 있고 그 곁에서 두 여인이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배경으로는 짙푸른 여름산 위로 영롱한 7빛깔 무지개가 떠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나의 아버지, 나의 산울리였다. 그림 앞에 서 있던 은별의 곁으로 이강혁과 은솔, 그리고 아이들이 다가왔다. 단상에 오른 은별은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곳에서 왔습니다. 제 그림들은 그곳에서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기억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가족을 향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을 선물해준 새로운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눈물과 땀과 사랑으로 이어진 저의 아버지, 저의 언니, 그리고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전시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이 그림은 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딘가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무지개가 뜰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한 무명 화가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거둔 위대한 승리에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에 아낌없는 찬사와 경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군복 대신 단정한 양복을 입은 최진혁 대령도 미안함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의 공무원 김석진도 조용히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다. 산울리의 집은 조금 더 넓어졌다. 은별의 그림 판매 수익금으로 낡은 별채를 허물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작업실 겸 놀이방을 새로 지었다. 은솔의 유기농 채소 사업은 자리를 잡아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갔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사업가였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5식구는 평상에 둘러앉아 이른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세보미와 하람이는 이제 제법 긴 문장으로 조잘거리며 밥알을 흘리기 바빴다. 하부지, 고기 또 줬대요. 허허 이놈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이강혁은 아이들의 입에 반찬을 넣어주며 행복에 겨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군인의 엄격함과 가장의 외로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인자하고 너그러운 할아버지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은솔은 그런 세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밥을 먹다 말고 딴짓하는 아들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거친 흙이를 통해 단련된 강인함과 자식을 향한 무한한 부드러움이 공존했다. 은별은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젤 앞에 앉아 이 평화로운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녀의 붓끝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을 헤매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현재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찬란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아버지. 은솔이 나지막이 이강혁을 불렀다. 왜 그러냐 큰딸. 그냥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됐다 이 사람아. 밥이나 먹어. 내가 너희한테 더 고맙다. 죽은 송장 같던 이 늙은이를 다시 살게 해줬으니. 이강혁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넘어 5식구가 모여 앉은 작은 마당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지옥의 메아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그 끔찍했던 소음이 떠나간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가득했다. 고통과 절망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산울리의 작은 흙집 위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무지개가 눈부시게 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